매주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요리사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드의 고란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훌쩍하죠? 네. 생각보다는. 네. 네. 그리고 한 분 더 기다렸어요. 경제 전문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뵙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세상이 어수선해가지고 네. 좀 세상이 증권맨 생활도 좀 어수선했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실 얘기가 참 많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반면에 미니는 공짜입니다. 먼저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이 숫자로 보는 경제를 얘기해 볼 차례인데요. 6.2% 이게 꽤 뉴스에 많이 올랐던 숫자예요. 이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다고 하는데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GDP 성장률 6.2%인데요. 중국 성장률로 따지면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7년 만에요? 네, 네. 네. 다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2% 중반이죠. 네. 미국도 한 2% 성장하는데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가 6% 성장한다는 건 사실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규모가 커지면은 과거처럼 고성장하기는 어렵거든요. 나름 좀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숫자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지표가 과연 진실한 거냐, 뭐 그런 이런 게 항상 우려들이 좀 많고요. 20%는 디스카운트 해서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디스카운트 얘기도 해서,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를 총괄하는 분이 이제 리커창 총리 아닙니까? 네네. 예전에 이제 외신 기자들이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리 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거 믿지 못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네. 이제 리커창 총리 웃으면서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 사람이 본인도요? 그렇게 말했던 거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지표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네. 이제 각 성에 올라오는 지표들을 총합한 건데 지방성의 관료들은 성장률을 높이는 게 자기들의 출세길이니까 좀 과장된 지표가 올라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군요. 그래서 리 총리가 이제 자기는 올라오는 지표도 보지만 이를테면은 화물 운송량 네네. 그리고 전력 사용량 네. 공장 돌아가면 전력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신규 대출 음. 이런 걸 보고 경제 지표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지표로 보면 2분기를 뭐 그런 지표가 안 나와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는 중국 경제 지표가 조금 과장됐다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네. 예, 지금 뭐 그 6.2% 성장이면 뭐 금융시장을 생각한 수치지만 음.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좀 근본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선 조금 의심을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2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도 여전히 의심의 눈길은 사라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 그것도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7%대, 8%대 이런 얘기 있었는데 갑자기 6%대, 6.2%라고 하니까 좀 놀랍긴 한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계속 전 세계 이제 경제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좀 숫자가 낮아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그래도 이제 수출이 성장 기여도가 높은 나라인데요. 중국이 한 작년까지는 수출이 두 자릿수대 성장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부양책 수출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네. 내수 부양책을 열심히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나마 이제 6% 중반에 성장을 했던 것은 중국 자동차 판매 같은 게 네, 보조금 지급하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은 좀 무역 분쟁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이 뭘 하든 미국이 뭘 하든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한테 무엇이 유리한 것인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게 대략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는 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습니까? 뭐 안 좋죠.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8% 줄었는데 네. 대중국 수출이 19% 줄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부진한 게 한국 수출 부진의 주된 원인인데요. 네,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이 6% 성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덩치가 그 정도 하면 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중국 경제의 구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이라고 말하지만 네. 중국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니고요. 네. 3차 산업이라고 말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2차 산업 제조업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100% 내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을 뭐 이제 진흥하자라고 하는 것도
수출 관련 대기업들 장사 잘해도 내수 롱기가 잘 안 노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런 맥락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서비스 키우자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발하고 이런 것들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네. 게 서비스업인데 중국이 뭐 이발값 싸다고 우리가 거기 가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는 거는 다른 나라가 거기 물건을 팔기가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그 내부에서 소화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중국 거예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힘이 커지다 보니 이제 중국이 조금 뭐 성장이 둔화도 악재입니다만은 네. 성장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게 한국이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좀 상당수 산업에선 중국과 한국이 경쟁을 합니다. 네, 완성품 쪽에서는요. 어.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반도체가 한국을 따라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는 중국이 반도체를 만든다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큼 못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네. 수율이 떨어지지만 중국의 관료들이 싸지만 효율이 나쁘니 우리 거 써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같은 건데요. 한편으로는 좀 이제 중국이 타격을 받게 되면 네. 물론 한국도 악재입니다만은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들도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은 네, 네. 또 이제 중국이 나빠지면 한국이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역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을 질문해도 막힘없이 이렇게 설명을.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참 신기했어요. 이 일본이 수출 뭐 규제, 뭐 네. 경제 보복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데 직접 타격을 입는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네, 반도체 네. 기업들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습니까 오히려? 뭐 제재 이후에 삼성전자 오늘 떨어져서 한 그 일본의 경제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 삼성전자는 2% 떨어졌고요. 네. 하이닉스는 7%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전체적으로 큰 네. 타격을 뭐 주가로만 보면 안 받은 것 같고요. 외국인도 이 두 회사 주식을 사고 있고 네. 아무래도 뭐 경제 제재는 분명히 악재인 건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게 네. 아마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사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은 뭐 생산 물량이 좀 줄더라도 업체한테 더 이익이란 뜻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이제 될까요? 가격이 오르면 만들어 파는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데요. 네. 근데 이제 생산이 늘어야 결국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이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많고 SK 하이닉스도 많습니다.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래서 그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일본의 한국 제재도 저 최근에 반도체 가격 올라간데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반도체를 사쓰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모르니까 조금 미리 수요를 앞당겨서 구매를 하는 힘들이 존재했던 것 네네.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네. 뭐 장기화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쪽이 재고가 많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일본의 한국 제재가 반도체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을 준 것 같고요. 네. 그런 점들이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큰 타격을 안 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 때문에 우리가 당장 힘들고 뭐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일본까지 가고 여러 가지 물밑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기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그런 패턴도 이번에 좀 네. 바꿔보자라는 실제 요구와 움직임이 좀 있고 실제 우리가 뭔가 좀 체질을 변화하는데 계기가 될까요? 이번에 어떤 뭐 일본의 당위로서는 그렇게 이제 네.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식 시장이 별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해석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예, 주가가 돈이 걸린 곳이기 때문에 나름의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반영된 곳이긴 합니다. 네. 다만 장기적으로 주가는 합리성을 반영하지만 단기적인 주가는 뭐 그렇게 뭐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네네. 금융시장의 예측이란 게 대부분 과거로부터의 학습 효과입니다. 네네.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걸지라는 건데 이제 사실 이번 건은 우리들이 과거에 좀 참고할 만한 케이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재고가 줄고 또 주가가 올라가 뭐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큰 타격을 안 받았는데 뭐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악재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분명한 악재는 예, 맞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가지고 뭐 괜찮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조금 뭐 성급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뭐 갈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 갈등 국면인데 국내에서는 안수자 기자 그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자발적인 그렇습니다. 운동인데 대표적으로 일본 여행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요즘 뭐 주위에서도 일본 여행
가려고 했다가 이제 취소했다는 사례들이 많은데 네, 인증샷도 올리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보니까 최근에 무슨 한 일본 여행 커뮤니티인데 회원이 130명 되는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데 130만 만. 명. 130만 네, 명. 명 아니고. 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아무리 일본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네. 이때 일본 여행 가셔야 되겠느냐. 그래서 음.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 불매 운동하자 이렇게 나왔을 정도로 뭐 근데 일본 여행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행사들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여행 계획 예약이 한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네. 지금 뭐 이게 일본 여행 자제하는 거는 생각보다 일본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일본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아베 정부가 이 관광 산업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수 기반을 좀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노력을 오랫동안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일본에 쓰는 돈이 뭐 일본 자동차 수출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어. 굉장히 관광 대국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최대 기여한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해 750만 명이 넘으니까 일본에 오는 외국인의 4명 중 1명은 한국이라고 하고 네. 중국은 뭐 800만 명이니까 별 차이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안 간다. 그럼 일본 관광객의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니까 조금 타격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어떤 기사 보니까 지난해 3천만이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66%가 한국, 중국, 대만 사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안 간다면 분명히 타격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취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1003번님. 저도 8만 원 물고 많이 물었네요. 일본 여행 취소했어요. 장승은님은 언니가 편의점을 하는데 일본 맥주가 전혀 안 팔린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고란 기자 어때요? 저는 네. 약간 그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네. 다른 곳을 알아보는 여파인지 네. 제가 아직 휴가를 갈 곳을 못 정하여 비행기 티켓과 호텔 알아보는데 네. 어제까지 있던 호텔이 갑자기 사라지고 아 그래요? 어제 동남아 쪽이요. 일본 빼고 다 가는 일본 동남아 빼고 다 쪽이에요. 가는 동남아 쪽. 아, 알아보는데 그렇구나. 자꾸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웬일이지 다 하는 건데 비싼 것만 남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일본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다 돌린 거 아닌가. 네. 방향을 목적지를 돌린 거 아닌가 그럴 싶고요.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가더라도 몰래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갔다 오는 경우가 몰래 가끔 다니는.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반이나 가냐? 이 시국에 절반은 가는 사람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또 불가피하게 가셔야 되는 분들은 또 가셔야 되는데 네,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센터장님, 네. 이 불매운동 관련해서 네. 이 뭐 업체들 주가는 어떻습니까? 예, 소위 뭐 애국 테마주 가지고 애국 테마주 이런 지금, 거창한데요. 예, 뭐 그 일본산 맥주 4캔에 10,000원씩 마시다가 뭐 타격 받는다는 청취자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네. 맥주 만드는 회사 주가 올라갔고요. 한국 맥주요. 네. 그리고 뭐 유니클로 이런 회사 있는데 이제 이거 안 걸 거라 그래서 한국 의류업체 주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재를 일본에서 많이 첨단 산업의 소재 제품을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 네. 이제 소재를 만드는 IT 회사들도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IT 회사들 주가 올라가는 건 나름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주식시장에서 온갖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 테마주 많은데 아, 그 테마주들의 끝이 좋았던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한번 좀 꼼꼼하게 네.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늘 이런 버블이 생기고 테마가 생기는 이유가 나는 팔고 나갈 수 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난 먼저 팔고 나가면 된다라는 건데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그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소위 애국 테마주들 중에선 조금 과한 종목들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우리가 일본의 그 내수 제품 소비재 비율이 6%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매운동을 해봐야 전 세계에서 팔리는 유니클로 매출에 우리나라가 담당하는 건 굉장히 약간 적거든요. 이건 다만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으로 약간 압박을 하는 거고, 약간 일본에 있는 그 아베를 제외한 다른 경제계 인사들한테 네. 이렇게 이제 압박을 줄 수 있는 제스처니까 뭐 의미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가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여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보라님, 어렵고 진입장벽 높은 경제 분야를 마치 1:1 개인 과외받듯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좋습니다. 강의료 내야 하는 느낌입니다. 강의료 안 내셔도 되고요. 그냥 매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요. 이 조용원님.
저는 15년 넘게 피던 일본 담배를 국산 담배로 바꿨습니다. 이참에 끊을 생각도 했지만 쉽지가 않네요. 이참에 끊으시는 게 근데 담배를 혹시 피시나요, 센터장님? 저는 안 피웁니다. 예. 안시장 기자는 저도 몇 옛날에만 년 전에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안 피워봐서 모르는데 이게 취향의 문제잖아요. 담배 그럼요. 이거 이걸 대단한 바꾸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어, 바꾼다는 건. 끊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거 대단한 거군요. 이게 왜 끊으시는 게 그렇구나. 네. 6413번님.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일본 여행 취소하고 몽골로 급하게 신청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고란 기자 참고해 주시고요. 몽골이라고 빨리 합니다. 예약해야 되는데. 몽골 좋네요. 몽골. 네, 안승찬 기자가 준비해온 경제 뉴스 헤드라인 전해줄 시간이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이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네.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렇죠. 네. 플랫폼 이 사업자는 택시 면허를 반드시 사야 한다. 또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뭐 이런 방안들이 골자인데요. 네. 그럼 타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게 네. 궁금하실 텐데 네. 고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따가 네. 네. 다음 뉴스는 뭔가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계에 그 무기한 지금 연기를 했는데요. 이 여파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주요 암호화폐 가격들이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각국 중앙은행들, 국회들 전부 다 일제히 이 리브라 뭐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 네네네. 융단 품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성토를 했었죠. 그렇죠. 네. 리브라가 참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브라는 특별히 고란 기자가 관심 사항 아니었어요? 전문이죠, 전문. 네. 오기 전에도 막 이 기사를 쓰고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슬픈 그래서 표정이에요. 네. 아니 그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만 네.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브라 이제 계획이 접혔냐?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보류한 겁니다. 보류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부터 은행들이 이 변동금리 대출을 해줄 때 네네. 기준으로 쓰는 이 코픽스를 새로운 코픽스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네네. 각 시중은행들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3% 포인트 가량 떨어졌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채용 절차법입니까? 네, 오늘부터 개정된 이 채용 절차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네. 이제 회사에서 면접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네네. 뭐 이런 걸 묻는다거나 네. 결혼은 했는지 뭐 집은 있는지 등등을 물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최대 부과가 된다고 500만 원. 하니까 예, 네. 그런 거 물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부터 이상해서 대체 이런 걸 결혼 여부 뭐 이런 걸 왜 묻는지. 아니 묻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네.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이력서에 네. 그 주요 인사 자기 친인척 중에 주요 인사 있으니까 이름 적으라고 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참 몇 촌 이내 뭐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 그래봤자 한 10년 전 뭐 이럴 텐데 10몇 년 전인가요? 좀 더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 미리는 뉴스데스크에서도 사실 언급을 했었는데 고란 기자 네. 이 타다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정부가 합법화해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자, 네. 이게 자 보면 이게 과외 그 분위기.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들 상생안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상생이라고 하면 서로 살다 서로 살자인데 가만히 뜯어보면 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택시 업계가 사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평가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 이제 상생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가면 우리가 이게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 체제 자체가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네. 정부의 상생안은 일단 기본이 택시 제도를 근간으로 한 겁니다. 택시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그 위에서 뭔가를 개편하려다 보니 네. 약간 거의 뭐 택시업계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혼란을 빚고 있는 건 현재 타다입니다. 타다. 네. 여기 상생안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그 플랫폼 업계 쪽의 반응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사실은 어제까지는 국토부하고 합의한 거는 네. 그 렌터카도 네, 포함해 주는 걸로. 네네. 그러니까 차를 소유하지 않고 빌려 갖고 하는 것도 지금 타다가 그런 식으로 영업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해주기로 했는데 이 타다에 대해서 택시 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 어제까지는 해주기로 했다가 네. 오늘 발표를 하는데 그걸 싹 빼버린 아, 거예요. 막판에 렌터카를. 제외됐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기자 질의응답에서 네. 그 교통부가 아니 렌터카는 왜 뺐냐 했더니 원래는 당초에는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 반발이 너무 심해서 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스타트업 쪽이나 이 타다 쪽에서는 이게 되게 황당한 거죠. 네. 아니 그렇게 해주기로 해도 이게 뭐야?라는 이런 거라서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이게 렌터카가 활용이 안 되면 타다가
택시를 다 사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돌리는 그 차량이 한 1,000대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면허를 매입해야 사야 되잖아요. 사실상. 여기다가 뭐 네. 일시납 기준으로 해서 한 750억에서 800억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월 리스로 하면 한 4억 정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빌리고 있는 택시를 전부 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한 1,000억 정도가 있어야지 뭔가 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돈이 많아야지만 가능한 네, 네. 진입 장벽이 높아진 네. 거는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그나마 타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대주주가 뭐 과거에 IT로 사업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잖아요. 벤처 1세대. 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뭐 혁신이 들어갈 자리 자체가 없는 게 일단 그 돈을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그쪽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 스타트업 쪽에는 우려하는 네. 게 뭐냐면 그러면 자본력이 있는 우버 같은 업체들이 오히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 업체가 모빌리티 혁신을 시도하기 전에 해외 업체가 와서 시장을 다 잡아먹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그 플랫폼 기사도 택시 기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네네. 역시나 이것도 플랫폼 업계에는 부담이 되는 게 다 교육시키고 거기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이중삼중으로 계속 늘어나는 구조밖에 안 되니까 이건 과연 이게 합법으로 제도화를 해줬 거냐 아니면 네. 아예 사업을 막아버린 거냐라고 네. 하고 있고요. 그럼 당장 타다가 영업을 중단해야 되냐? 네. 이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직 아니고요. 아닌데 이제 네, 좀 이따 네, 제가, 조금 이따가 택시 업계 그- 반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란 기자 숨을 좀 돌릴 겸 제가 문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9361번님, 타다는 공유경제 4차 산업으로 포장된 변종 택시입니다. 이렇게 타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주셨고요. 또 상상안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6406번님, 이번 일로 불친절한 택시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반문해 주셨고 7946번님, 정부가 택시업계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니 16일까지는 포함해 준다고 했다가 렌터카도 갑자기 오늘 또 이 업계 반발로 해서 제외한 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그 여기 원래 그 전날 포함 문구가 빠졌다. 이거는 플랫폼 택시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 정부의 입장은 당초에는 택시 총량은 이용자 수요, 이건 소비자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택시 감차 추이, 이건 이제 택시 업계잖아요. 네네. 를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용자 수요는 감안을 안 한 거죠. 렌터카를 허용 안 해주는 건. 음. 택시 업계 입장만 받아들였다는 건데 총량이 택시 네, 양에서 맞아요. 벗어나질 않는다. 네, 그러다 보니 모빌리티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한 그 택시 업계가 완승이라고 하는 게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택시 면허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네, 네, 혹은 더 네. 오르거나 물가 상승에 네. 맞춰서. 음. 그런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를 불러도 안 온다. 네. 불친절하다. 네. 혹은 가까운 거리는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네. 여러 가지 불편. 이용자를 고려한 대책은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산악급도 없어지고 월급제로 하니까 뭐 불친절하거나 뭐 단거리 안 가고 이런 불편은 좀 사라질 것이다. 택시가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봐요? 뭐 소비자 입장입니다. 이건 저는 소비자 입장이고요. 네네.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드린 말씀인데 네. 안 고쳐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뭐 일본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보면 네. 일본도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택시를 이용한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이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시를 그래도 택시사는 완전히 죽이지 않고 어떻게 유지한 상태에서 뭐 혁신을 한번 해보자 이런 고민이 있긴 있는 건데 네. 고란 기자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하니까 좀 한계가 또 네. 있고 그런 거죠. 보인다 이번 상생안에. 소비자가 빠졌어요. 소비자가. 빠졌다. 알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잠깐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네.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면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네. 자동차가 도입되면서 마블 일자리가 없어진 거긴데 음.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일종의 기득권층이 존재하는데요. 기득권이라면 좀 어감이 나쁘지만 이걸 생존권이라고 바뀌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네. 저는 고란 기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네. 답은 없지만 네. 소비자 지향으로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네. 또 혁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잘 하는 나라인데요. 네. 이 제조업 붐이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중국 덕에 경험한 제조업 붐이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붐을 경험한 겁니다. 중국 네. 옆에 있어서. 네. 그럼 앞으로 미래는 모르지만 단기간에 이런 붐이 오긴 좀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한국 사회가 개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고란 기자 세 줄 요약을 위해서 음악이 깔리고 있었는데 네.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밖에서 박수를 치고 이게- 있어요. 이게 어머나. 어울리기도 네, 하네요. 네. 네. 고란 기자, 네. 오늘도 랩으로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나요? 저희는 잘 들려요. 아, 네, 한번 저만 해볼까요? 들리나요 지금? 네. 아, 네. 아, 네. 예. 아, 예. 상생방안 내놨다만 어딜 봐서 상생인지 의문. 내년 총선 표 계산만 소비자는 아웃 오브 안중. 타협했다 떠든다만 벤처택시 갈등 양상 가중. 아, 잘한다. 정말 딱 떨어지게. 아, 매주 갈수록 느는 것 같아요. 매주 그러니까요. 갈수록. 막 그 랩 어떻게 만드는지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런다며요. 네, 공부도 하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수창 기자 또 항상 있어 보이는 아이템을 들고 온 우리 안 기자 코픽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코픽스가 뭔가요? 코픽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을 때 네. 고정금리 대출도 있고 변동금리 대출도 있잖아요. 이 고정금리는 뭐 몇 년 동안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고민할 게 없는데 네. 이제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달라지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코픽스라는 건데 음.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해서 이제 거기다 가상금리를 붙여서 이제 대출을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니까 코픽스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네.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 코픽스를 계산하는 기준이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엊그제부터 그래서 새롭게 계산된 코픽스가 공시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이전 코픽스하고 비교해 보면 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0.3% 포인트 정도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네네. 물론 뭐 지점장님들이 주시는 특별금리 뭐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돼야 네.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이 코픽스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도 0.3% 포인트 정도는 떨어지게 된다. 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뭐 저도 이제 뉴스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기존에 이 담보 대출 하고 있었던 주담보 있었던 사람들 고민이 깊다 뭐 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던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게 옮겨 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옮겨 타야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받던 금리는 뭐 기존 코픽스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네. 새로운 코픽스는 새로 대출받은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갈아타야지만 이 혜택을 좀 누릴 수가 있는데 네. 뭐 대출 받은 지 3년 넘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뭐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고민을 해보시는 건 뭐 당연하고 네. 대출 받은 지 3년이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이게 또 많은 데는 막 1%도 넘고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0.3% 포인트씩 낮은 게 유리한 건지 네. 아니면 1.3% 내는 게 그게 유리한 건지 안 내는 게 유리한 건지 이거는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해서 고정으로 가면 안 내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 변동해서 고정으로 가는 경우는 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이게 금리가 싸진다고 하니까 여러 네.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은행 가서 이제 알아봐야 됩니까? 이게 그럼요. 뭐 중도 상환이냐 이런 거 알아봐야죠. 다 알아보고. 근데 이번에 특히 달라진 게 뭐였냐면 네. 원래는 2017년 때 이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네네. 그 전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까지 음. 많이 대출 받았다. 그렇죠. 근데 금리가 싸져도 갈아타려고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세졌으니까 네. 예전에 뭐 예를 들면 5억을 빌렸는데 지금은 3억밖에 못 빌리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억은 자기가 현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갚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갈아타기를 못할 텐데 이번에 좀 정부에서 신경 써준 건 새로운 코픽스가 나온 기념으로 네. 기념으로. 기념으로 어. 예전에 대출 받은 만큼 그대로 다 대출해주겠다. 아.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건이 이렇게 있군요. 이번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뭐 같은 은행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조건들은 있습니다만 네. 최소한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못 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받으신 분들은 갈아타는 걸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이 뭐 어쨌든 이 자체는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네. 예, 유리한 것 같고요. 또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건 결국 금리는 성장률을 반영하는데요. 한국 경제가 금리가 올라갈 요인보다는 네. 조금 떨어질 요인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조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대출을 다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 것을 다 이제 기존만큼은 그 보너스로 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신규 대출 받는 분들은 뭘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 대출 받는 분들이 네, 네. 신규 대출 받는 분들이야 이제 고민할 건 별로 없고, 오히려 그냥, 이제 고민할 게 뭐냐면 고민해야죠. 고정으로 하냐 고민은 해야 변동으로 그렇죠. 하냐.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신규로 받는 분들이나 혹은 대출을 갈아타는 분들 중에 지금은 코픽스는 다 변동금리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니까. 네. 근데 지금 요새 고민들은 뭐냐면 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요새는 더 낮아졌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맞아요. 보시면 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았거든요. 그러네요. 변동금리가 쌌으니까. 근데 지금은 요즘 뭐 싼 데들 보니까 5년 만기로 2.5% 이런 고정금리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 상품도 크게 두 있더라고요. 가지가 있다고 변동과 그다음에 네. 고정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정은 금융채 한 5년물짜리에 이제 고정돼 있고요. 변동은 코픽스거든요. 근데 요새 금리 인하 기조를 미리 반영해서 금융채 금리가 상당히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지금 현재 싸서 네. 지금 변동으로 할까 고정으로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네. 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한 0.5%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0.6% 포인트 않아요. 이 정도 싸요 이미.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정금리가 유리한 거고, 앞으로 금리가 많이 내려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변동금리가 유리한 건데 고민하기가 사실 이게 결정하기 쉽지 않죠. 네. 예를 들면 지금보다 한국은행이 뭐 당장 기준금리를 한 두세 번 내렸다. 네. 그럼 변동금리가 더 싸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네. 짬짜면처럼 반반씩 반반. 하는 것도 그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지금 시조 음악이 안승찬 기자를 위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슬슬 이거 세 줄 요약으로 들어볼까요? 세실 요약을 네. 이 앞에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데 아, 네. 뭐지? 아무튼 얘기하겠습니다. 네. 세줄 요약.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원래 이거를 설명하려고 네. 이 코픽스 금리가 밀가루 가격이랑 비슷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참 어, 하여튼 그 시간이 준비한 대로 없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프랑스 밀가루만 밀가루냐? 중국산 함께 반영했더니 변동금리 기준되는 코픽스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참에 갈아탈까 고민해보니 눈앞에 고정금리 어른거리네. 이상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